74세 건설회사 회장 최도연은 아들 태윤의 음악적 꿈을 짓밟고 경영학을 강요했다가 4년 전 태윤을 36세에 잃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도연은 태윤의 묘소에서 11세 소년 하준을 만나게 되고 그가 태윤과 대학 시절 연인 서연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의 손자임을 알게 된다. 태윤은 아버지의 반대로 서연과 헤어져 정략 결혼을 했지만 몰래 하준을 돌보며 고통스러워했다. 태윤의 일기를 통해 아들의 진심을 뒤늦게 깨달은 도연은 태윤의 아내 민소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하준을 후계자로 공개 발표한다. 마침내 서연과 하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도연은 뒤늦지만 진정한 가족의 화해를 이루어낸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최도연은 서재 창문 너머로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다. 20층 높이에서 바라본 도시는 그가 일생에 걸쳐 세운 건물들로 빼곡했다. 강남의 초고층 빌딩부터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까지 모든 것이 그의 손을 거쳐 세워진 것들이었다. 7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게 선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를 일군 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풍경이 무겁게만 느껴졌다. 석양이 지는 시간,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이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때였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그 거대한 집으로. 회장님, 오늘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년째 그를 보좌해온 비서차 실장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언제나 조심스럽고 정중한 톤이었지만 도연은 그 안에 담긴 걱정을 눈치챌 수 있었다. 최근 들어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잦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건너뛰겠네. 내일 새벽 현장 점검이 있으니 일찍 들어가겠어. 도연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집으로,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 있을 것이었다. 따뜻한 저녁 식사와 소소한 대화가 기다리는 곳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차 실장이 물러나고 나자 서재는 다시 고요해졌다. 도연은 천천히 의자를 돌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봤다.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 계약서, 회의록들. 평생이 이런 식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과 이사회를 오가며 제국을 건설했지만 정작 집안의 식탁은 거의 지켜본 적이 없었다. 아내 은정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 흘렀다. 암 투병 중에도 그녀는 항상 당신은 일이 우선이니까라며 이해한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도연은 모른 척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회사를 키우는 일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더 큰 성공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아들 태윤과는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끊어져 있었다. 도연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10살 무렵의 태윤이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벽이 없었다. 태윤은 도연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주말이면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도 했다. 아빠 나중에 커서 음악가가 될 거예요.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환하게 웃던 아이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그 맑은 눈빛과 순수한 웃음. 도연은 그때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뭐든 하고 싶은 걸 하렴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회사가 커질수록,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도연은 현실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특히 태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음악에 대한 아들의 열정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음악 따위로는 이 집안을 지킬 수 없어. 경영학을 전공하고 회사로 들어와야 한다. 그날 태윤의 얼굴을 도연은 잊을 수 없었다. 아들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순간을. 하지만 도연은 그것이 성장통이라고,
현실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자신도 젊은 시절 꿈을 포기하고 사업에 뛰어들었으니까. 결국 태유는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꿈을 포기했다. 경영학과에 진학하고 졸업 후 회사로 들어왔다. 겉보기에는 순종적인 아들이었지만 도연은 느낄 수 있었다. 태윤의 눈빛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것을. 한때 피아노를 칠 때만큼은 생기 넘쳤던 그 얼굴이 점점 무표정해져 가는 것을. 도연은 아들이 집안의 기둥이 되기를 바랐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물려받고 더 큰 성공을 이루어내기를 원했다. 하지만 태유는 마음의 병을 키워만 갔다. 점점 말수가 적어졌고 가족 모임에서도 어색한 미소만 지었다. 도연은 그것을 사춘기가 늦게 온 것이라고 혹은 업무 스트레스라고 생각했다. 그 겨울날을 도연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 회장님, 태윤 상무가 쓰러지셨습니다. 차 실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도연은 중요한 계약 회의 중이었다. 처음에는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기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태유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36의 나이에. 아버지, 태윤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는지 도연은 알지 못했다. 곁에 있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도연은 처음으로 아들을 잃은 고통을 실감했다. 관 속에 누운 태윤의 얼굴은 마치 오랜 고통에서 해방된 듯 평온해 보였다. 그제야 도연은 깨달았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그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는지를. 하지만 그 깨달음도 잠시였다. 장례를 치른 후 도연은 다시 일에 매달렸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로 그 고통을 묻어버리려 했다. 아버지로서의 빈자리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4년이 흘렀지만 태윤의 방은 그대로 두었다. 2층 끝방 한때 피아노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곳. 이제는 먼지만 쌓인 피아노와 벽에 걸린 오래된 악보들만이 남아 있었다. 가끔 청소부가 청소를 하겠다고 하면 도연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 모든 것이 도연에게는 자신의 죄책감을 상기시키는 증거물들이었지만 동시에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이기도 했다.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다. 도연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에 가면 또 다른 긴 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혼자 먹는 저녁 식사, 혼자 보는 텔레비전,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이어지는 정막. 결국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구나. 혼잣말이 서재에 울려 퍼졌지만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거대한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도연은 그 정막 속에서 또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 존경받는 회장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한 아버지의 깊은 외로움과 후회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도연이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거야? 월요일 아침 임원회의 후 박상무가 도연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30년 지기 친구이자 공동 창업자인 그는 태윤이가 죽은 지 4년이 되어 가는데 한 번도 묘소에 가보지 않은 도연을 걱정했다. 바쁘네. 바쁘다는 게 핑계가 되나? 한 번쯤은 가봐야 하지 않겠나? 아버지로서 말이야. 도연은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11월 초순, 가로수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태윤이 죽은 것도 이맘때였다. 그 아이가 나를 용서할까? 용서는 산 사람이 하는 거야. 가보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결국 도연은 그날 오후 중요한 회의를 미루고 서울 외곽의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4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아들의 묘소. 죄책감과 후회가 발목을 잡았던 그곳이었다. 추모공원은 고요했다. 도연은 안내판을 확인하며 3구역 언덕 위로 걸어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묘비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싱싱한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 최근에 다녀간 흔적이 분명했다. 더 가까이 다가가려던 도현의 발걸음이 멈췄다. 한 소년이 묘비 앞에 앉아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다. 작은 체구에 단정한 교복을 입은 아이의 등이 가을바람에 떨고 있었다. 소년이 바이올린을 턱에 괴고 연주를 시작했다. 아베 마리아였다. 태윤이 어릴 때 피아노로 즐겨 연주하던 그 곡. 기교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소년이 작은 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아빠 오늘도 왔어. 매일 연습하고 있어. 아빠가 좋아하던 곡들 말이야. 도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아빠, 누구냐?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소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그 순간 도연은 숨이 막혔다. 커다란 눈과 또렷한 이목구비가 어린 시절 태윤의 모습 그대로였다. 저는 하준이에요. 최하준. 태윤 아빠의 아들이에요. 그럼 할아버지가 되시는 건가요? 도연은 앞이 깜깜해졌다. 태윤의 아들, 자신의 손자. 거짓말하지 마라. 태윤이에게는 자식이 없었어.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준이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보였다. 젊은 태윤이 바이올린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과 임신한 여자가 행복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진이었다. 그 태윤의 표정은 도현이 기억하는 어떤 모습보다 밝았다.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세요. 김서연이에요. 그 이름을 들으며 도현은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태윤이 대학 시절 만나던 여자. 자신이 강하게 반대했던 그 여자였다. 할아버지 정말 모르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 안 드렸나요? 하준의 순진한 질문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태윤이 무엇을 숨기고 살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아들을 몰랐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가을바람이 묘지를 스쳐 지나가며 낙엽들을 흩날렸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처음 만나는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4년이라는 시간과 숨겨진 진실의 무게가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시립병원 응급실 복도. 12시간 연속 근무로 지친 간호사 김서연이 교복을 입은 아들 하준을 맞는다. 하준아, 어디 갔었니? 아빠 무덤에 갔다 왔어요. 새로운 곡도 연주했고요. 그런데 엄마,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서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린다. 할아버지? 네, 최도연 할아버지요. 서연의 가슴이 쿵 떨어진다. 11년간 조심스럽게 지켜온 거리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복도 끝에서 정장을 입은 최도현 회장이 나타난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다. 김서연 간호사님.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구석진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하준은 놀이방에서 기다리고 있다. 긴 침묵이 흐른다. 정말 태윤이의 아이입니까? 네, 왜 지금까지 숨겼습니까? 숨긴 게 아니라 회장님이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20년 전이 생각나시죠? 20년 전을 회상한다. 대학교 음악 동아리. 피아노를 치는 태윤과 바이올린을 켜는 서연이 마법 같은 하모니를 이룬다. 서연아, 언젠가 우리 둘이서 연주회를 열어보자. 좋아. 그때까지 열심히 연습하자.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현이 그 관계를 알게 된다. 그 여자와는 당장 헤어져.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집 아이야. 아버지 서연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음악? 그런 걸로 먹고 사나? 너는 이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이야. 태윤과 서연 모두 괴로워한다. 결국 서연이 결심한다. 태윤아,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왜? 무슨 일이야? 당신 아버지 말이 맞아. 더 이상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서연아, 행복해, 태윤아. 당신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태윤은 아버지가 정해준 민소연과 결혼한다.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몇 달 후 서연은 임신 사실을 안다.
태윤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태윤은 아이가 태어난 후 몰래 찾아온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시면 안 돼요. 민소연 씨가 알면 어떻게 해요? 난 아버지야. 내 아이를 보고 싶어. 그 후로 태윤은 몰래 찾아와 하준을 안아주고 바이올린을 선물해주고 자장가를 불러준다. 하지만 그 시간들은 언제나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아빠는 왜 항상 슬픈 표정이에요? 태윤은 대답할 수 없어 그저 아이를 더 꼭 안아줄 뿐이다. 회장님은 태윤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남긴 일기장을 읽어보셨나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도연은 말문이 막힌다. 태윤의 일기장. 아직 읽지 못한 채 서재 서랍에 넣어둔 그것. 저는 태윤 씨가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봤고 하준이에게도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라고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네요. 우리 모두 불행했구나. 카페테리아의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린다. 20년이라는 시간과 숨겨진 사랑, 그리고 각자의 상처들이 그 그림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태윤이의 일기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서연이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본다. 두 사람의 눈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화해의 가능성이 스며든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소연이 들어온다. 명품 핸드백을 꽉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고 평소 완벽했던 헤어스타일도 흐트러져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아이가 나타났다고요? 조용히 해라. 여기는 내 사무실이야. 아버님,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그 여자와 아이가 나타나면 우리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산 분할이라도 하려는 건 아니죠? 민소연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탐욕이 서려 있다. 재산이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이죠. 저는 태윤과 4년을 함께 살았어요. 법적인 아내라고요. 제가 태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세요? 사랑? 네가 태윤이를 사랑했다고? 민소연은 잠시 말문이 막힌다. 그들의 결혼은 철저한 정략 결혼이었다. 그 아이는 가짜예요. 돈을 노린 사기꾼일 거야. 친자 확인을 해보세요. 이미 확인했다. 그럼 정말로? 태윤이의 아들이 맞다. 민소연이 분노와 절망감을 안고 병원으로 찾아온다. 서연이 나타나자 거친 목소리로 소리친다. 당신이 김서연이죠?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태윤을 유혹해서 애까지 낳았다고? 정말 뻔뻔하네요. 조용히 하세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주변 직원들과 환자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아이가 태윤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도 있어요. 11년 동안 어디 숨어 있다가 지금 와서 나타난 건 돈 때문이죠. 얼마면 되겠어요. 태윤이 살아있을 때는 바람 피우고 죽고 나서는 유산을 노리고 정말 지독한 여자네요. 그만하세요. 태윤 씨는 저희를 사랑했어요. 당신과의 결혼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하준이를 볼 때만큼은 태윤 씨가 정말 행복해 했어요. 당신에게서는 본 적 없는 표정으로요. 민소연이 서연의 뺨을 때리려 하지만 병원 보안 요원들이 나타나 제지한다.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뺨을 만진다. 다음 날 아침, 최도연의 사무실로 민소연이 다시 찾아온다. 전날보다 차분해 보이지만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다. 아버님, 회사와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세요. 명예? 사생활을 인정하면 우리 체면이 말이 되겠어요. 주주들과 언론이 알면 그냥 조용히 돈을 주고 입을 막으세요.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민소연이 겁을 먹고 사무실에서 달아난다. 도연이 4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태윤의 유품 상자를 열어본다. 어린 시절 그림, 졸업 앨범, 그리고 먼지가 앉은 검은 가죽 일기장.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연다. 태윤의 일기. 2019년 3월 15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나는 음악을 포기할 수 없었다. 서연이와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2019년 8월 7일 오늘도 하준이를 보러 갔다.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민소연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녀와 나 사이에는 사랑이 없다. 2019년 11월 20일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다. 하지만 내 마음을 죽이면서까지는 할 수 없다. 서연이와 하준이에게 미안할 뿐이다. 2020년 2월 14일 가끔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하지만 하준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버틸 수 있다. 일기장 마지막 장 떨리는 글씨로 사랑하는 사람들아 미안하다. 아버지 서연이 하준이 모두에게 미안하다. 나는 좋은 아들도 좋은 아버지도 되지 못했다. 하지만 사랑했다. 모두를 사랑했다. 내가 태윤이를 죽인 거구나. 일기장을 가슴에 안은 채 도연은 밤새 운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흘리는 진심 어린 눈물이다. 다음 날, 도연이 양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병원에 나타난다.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본다. 김서연 씨, 태윤이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을, 손자를, 모든 것을 잘못했어요. 회장님, 하준이를, 제 손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늦었지만 할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멀리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하준이 뛰어온다. 할아버지, 도연과 서연이 동시에 하준을 바라본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 속에서 태윤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하준아, 할아버지가 많이 늦었구나. 괜찮아요. 아빠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바쁘신 분이라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성공도 명예도 재산도 모두 무의미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이제야 찾은 할아버지의 눈물이었다. 창립 50주년 기념식 당일. 도연이 대기실에서 연설문을 점검한다. 하지만 오늘 할 이야기는 미리 준비된 연설문에 없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도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깊어진 주름 사이로 결심이 서려 있다. 천여 명의 하객들이 모인 홀. 천장의 대형 샹들리에 아래로 국내 유명 인사들과 정치인, 재계 거물들이 자리하고 있다. 맨 뒤쪽에는 소박한 정장을 입은 서연과 새 양복을 입은 하준이 조용히 앉아 있다. 앞자리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민소연이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태평건설이 창립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지만 도연은 평소와 달리 미소를 짓지 않는다.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그림자 뒤에는 제가 놓친 소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홀 안이 조금씩 조용해진다. 저는 회사를 키우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민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오늘 저는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서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진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한다. 제 아들 태윤이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대신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어서였습니다. 서연이 하준의 손을 꼭 잡는다. 그런데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태윤이에게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게는 손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홀 안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진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한다. 최하준 11살입니다. 태윤이를 꼭 닮았고 아버지가 좋아했던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서연이 아들의 등을 살짝 밀어주자 하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아이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하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최하준, 우리 회사의 미래 후계자입니다.
홀이 발칵 뒤집어진다. 박수와 웅성거림,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말도 안 돼. 사생활을 후계자로. 정신 나갔어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돈도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걸. 태윤이가 살아있을 때 그걸 알았더라면. 도연의 목소리가 메어진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민소연이 분을 참지 못하고 핸드백을 들며 홀을 박차고 나간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낸다. 기념식이 끝난 후 50층 높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석양이 지는 시간,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다. 정원 한편에는 태윤이 어릴 때 심었던 소나무가 어른 키만큼 자라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이 말없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본다. 서연 씨, 하준이. 갑자기 74세의 회장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태윤이에게도 당신들에게도 너무 잘못했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 도연을 일으키려 하지만 그는 꿈쩍하지 않는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할아버지라는 자격도 없습니다. 회장님, 이제 됐어요. 태윤 씨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작은 손을 내민다. 할아버지 앞으로 같이 살아요. 아빠가 좋아하던 바이올린도 들려드릴게요. 매일 연습해서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곡들을 배울게요. 도연이 그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꼭 잡는다. 거칠고 큰 손과 작고 부드러운 손이 만나는 순간 평생 놓쳤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다. 하준아, 할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는 정말 좋은 할아버지가 될게. 네, 할아버지. 그 웃음은 어린 시절 태윤의 웃음과 너무나 닮아 있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잎사귀를 흔든다. 하늘에서는 태윤이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다. 할아버지와 손자 그리고 그들을 이어준 어머니. 마침내 하나가 된 가족의 모습이다. 뒤늦게 찾아온 화해였지만 도연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 성공도 명예도 무의미했다. 가족이 전부였다.